자, 이번에는 우리 능동송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능동송이라고 하는 것, 에너지의 소모가 있다라고 했어요. 에너지의 소모가 있다. 그런 게 능동송입니다. 그럼 우리가 능동송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소모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으면 능동송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에너지가 없어도 수동송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만든다. 세포호흡이란 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세포호흡이라는 것이죠.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제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예요. 자, 에너지를 생성한다고 했을 때 세포호흡에서 만들어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ATP라고 부르죠. 자,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화학 에너지, 또는 전이차, 즉 전압에 의한 에너지, 등등등 에너지가 많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세포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진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입니다. 능동성은 어느 에너지를 쓰든지 간에 다 능동성이에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ATP를 쓰는 능동성이죠. ATP를 쓰는 능동성을 우리가 1차 능동성이다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1차가 있으면 2차가 있다라는 걸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 1차 능동성이라고 부릅니다. 짧게 능동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수송을 하는 거냐면 1차 능동성은 에너지인 ATP를 직접 써가지고요. 이런 화학연을 직접 써가지고요. 어떠한 분자를 한 방향 수송하는 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한 방향 수송하는 거예요. 세포막이 있으면 세포막을 통해서 어느 한 분자를 한 방향으로 보낸다는 거죠. 세포의 바깥쪽으로 수소이온 H+를 밖으로 내보내고 싶어요. 한 방향성이죠. 능동성입니다. 그때 ATP를 써요. 1차 능동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ATP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얘기를 앞에 그림 해놓은 겁니다. ATP라는 분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핵산에서 우리가 배운 것 같습니다. RNA 할 때 얘기했던 것,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그게 ATP입니다.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자, 아데닌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보스가 있죠. 그 다음 트리포스페이트, 인상기 3개가 있습니다. 우리 RNA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에는 여기를 잘랐죠, 여기를 잘라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인 게 RNA를 구성한 성분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DNA는 여기 2번 탄소에 H가 있었고, 이건 OH가 있는 걸 봤을 때 RNA잖아요. 자, 그런데 얘는 지금 여기를 끊는다는 겁니다. ATP라는 분자가 RNA를 구성한 성분이 될 수도 있지만 에너지원을 쓸 수도 있어요. 에너지로 쓰일 때는 여기를 끊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끊으면 3개가 아니라 2개가 붙어있게 바뀌는 거죠. 그걸 우리가 다이포스페이트라고 불러요. 자, 아데노신, 노신, 트리, 포스페이트. 아데노신이라는 부분에 3개의 인상기가 있다. 3개.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근데 여길 잘랐잖아요. 여길 자르면 ADP가 된다는 거죠. 아데노신, 다이, 포스페이트. 인상기가 2개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잘렸잖아요. 이거 하나가 잘렸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PI. 이 I는 인오르가닉, 무기라는 표현입니다. 무기 인산할 때. 무기질 할 때 우리 무기 있죠. 인오르가닉. 요거의 이제 약어거든요. 자, 인오르가닉 포스페이트. 그럼 이거 잘라지게 되면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7.3kcal의 에너지. 1몰당 7.3kcal의 에너지가 나온다라고 표현한 거죠. 1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수 있죠. 6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게 1리터 안에 들어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몰 이렇게 쓰는 것이고, 이렇게 몰 쓰게 되면 이건 그냥 개수만 말하는 거예요. 이 몰이라고 하는 것은 1몰이 1리터 안에 있다는 거 똑같은 표현입니다. 둘은 약간 다르죠. 이건 개수 자체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농도를 말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ATP라고 하는 분자가 1몰 잘리게 되면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다 잘리게 되면 7.3kcal 에너지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송한다는 것이 바로 1차 능동성입니다.
접수됩니까, 여러분? 이는 접수가 되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예제를 들어볼게요. 예제를요. 가장 대표적인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동물세포가 가지고 있는 Na 플러스 K 플러스 펌프입니다. 누가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 동물세포가 가지고 있어요. 동물세포가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세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동물세포가 이걸 가지고 있어 뭘 하냐면 Na 플러스 이온은 3개를 세포 밖으로 내보내고요. 세포 밖으로 내보내고 K 플러스 이온은 2개를 세포의 안으로 갖고 들어옵니다. 세포의 안으로 갖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ATP가 1개 소모가 됩니다. ATP가 1개 소모가 되는 게 특징이에요. 동물세포는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Na 플러스 이온을 밖으로 3개 내보내고 안으로 2개 갖고 들어와요. 그때 ATP가 1개 소모되는 거예요. 1차 능동성한 것들은 에너지를 써서 ATP를 써서 물질들을 수송을 합니다. 그때 ATP를 썼을 때 어떤 수송이 일어나는가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나머지 것들 많이 있지만 펌프 많이 있지만 이것만 기억합시다, 여러분. 출전 이것만 나올 거예요. 나온다 하더라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얘가 지금 Na 플러스 K 플러스 펌프예요. 얘가 Na 플러스 K 플러스 펌프입니다. 이 Na 플러스 K 플러스 펌프에 Na 플러스 이온이 붙을 수 있는 자리가 3군데가 있는데 지금 붙을 수 있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붙었어요. K 플러스 이온이 붙을 수 있는 자리는 2군데가 있는데 붙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못 붙습니다. 그럼 얘가 붙으면 ATP라고 하는 분자가 하나가 쓰이면서 ATP라는 분자 하나가 쓰이면서 구조가 바뀌어요. 그럼 Na 플러스 이온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고 Na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고 K 플러스 이온이 붙은 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으로 2개가 들어와서 붙습니다. 자, 인상기가 하나 떠나가게 되면 다시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K 플러스 이온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결과를 표현한 겁니다. Na 플러스 K 펌프는 바깥쪽으로 Na 플러스 3개를 내보내고 안쪽으로 2개를 갖고 들어오는데 그 과정에서 ATP가 분해가 된다는 거죠. 자, 이 그림은 이 친구가 그리긴 했는데 좀 약간 와닿지가 않아서 제가 그림을 하나 다시 가져왔거든요.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이죠? 교재에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세포질 쪽에, 세포 외액 쪽에 이온들을 이동시키는 방식인데 먼저 Na 플러스 이온이 붙을 수 있는 구조죠. Na 플러스 이온이 붙을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얘가 가서 붙습니다. 그럼 3개가 붙었죠. 그럼 ATP라는 분자가 쓰이는데 ATP가 분해가 되면 ADP와 PI가 된다고 그랬죠. 그때 이 인상기가 가서 붙습니다. 인상기가 가서 붙어요. 그럼 전달된 꼴이죠. 그럼 얘가 에너지를 전달받은 꼴과 같아서 구조가 바뀝니다. 구조 보세요, 여러분. 여기 Na 플러스에 붙을 수 없는 구조로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K 플러스에 붙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죠. 이 모습과 달라졌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K 플러스는 붙을 수 있는 구조가 되고 NA+는 떨어지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NA+는 떨어지고 K 플러스는 붙는 거죠. K 플러스는 붙는 거죠. 그럼 얘가 2개가 다 동시에 붙게 되면 이 인상기가 떨어나가기 때문에 구조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K 플러스 떨어지죠. 자, 이게 마치 절차와 같지 않습니까? 즉 펌프라든지 능동송하는 애들은 절차예요.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자는 거죠. 그러면 통로는 아니고, 통로는 아니잖아요. 보시면 누가 붙고 누가 떨어지고를 갖다가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밖에 이동할 수가 없죠. 항상 Na 플러스는 세포를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K 플러스 안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가 늘 작동을 한다면 Na 플러스 이온은 바깥쪽의 농도가 높아지고 안쪽은 K 플러스 농도가 높아지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내용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면 이와 같은 1차 능동송하는 펌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능동송하는 펌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온들의 이동이 결정이 됩니다. 자, 지금 앞에 보시면 1차 능동성의 결과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Na 플러스 K 플러스 펌프가 보이실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칼슘 펌프가 보이실 거고요. 여기 CL- 펌프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 CL- 펌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크게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냥 지워버리세요. 삭제. 자, 그럼 얘들이 작동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들이 작동하게 되면 Na 플러스는 밖으로 나가고요. K 플러스 안쪽으로 들어와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칼슘은 밖으로 나갑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자, 얘들의 펌프들은 ATP를 가지고 늘 작동하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세포의 바깥쪽은 NAF 농도가 높아졌고요. 안쪽은 KF 농도가 높아졌고요. 바깥쪽에 칼슘 농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채널들이 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죠. 문을 열 수가 있어요. 그럼 문을 열면 Na 플러스 이온은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K 플러스 이온은 밖으로 나가게 되고 칼슘 이온은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문은 뭐 항상 열리는 게 아니니까 또 닫힌단 말이에요. 그럼 닫히면 어떻게 돼요? 이온의 이동은 더 이상 안 일어나는 거죠. 펌프는 늘 열려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채널은 특정한 상황에 따라 문이 열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펌프는 항상 작동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언제나 늘 always 작동하고 있어요. 반면에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통로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에 문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펌프라고 하는 것은 늘 작동하고 있습니다. 채널은 특정한 시기에만 열려요. 그럼 이온의 분포가 이제 결정이 되겠네. 이온의 분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온의 분포.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온의 분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K 플러스 이온, 우리가 포타슘 이온이라고 부르거나 칼륨 이온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칼륨 또는 포타슘 이온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항상 안쪽에 많습니다. Na 플러스 이온, 나트륨 이온이죠. 나트륨 또는 소디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디움. 이거는 포타슘 또는 포타슘 이렇게 부르는데 얘는 항상 바깥쪽에 많습니다. 그리고 칼슘 이온도 항상 바깥쪽에 많습니다. 이런 분포가 항상 정해져 있다는 거죠. Cl- 마찬가지로 바깥쪽에 많습니다. 그럼 특정한 시기에 채널이 열리면 이온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세포에서 수송의 어떤 특징이 생기고요. 그 수송의 특징을 이용을 해서 세포에서의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 뒤에 가서 좀 더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거를 좀 눈여겨보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2차 능동성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1차 능동성이 작동을 했다면 2차 능동성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1차 능동성이 작동했다면 2차 능동성이 작동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능동성이 있어야 작동을 하지 1차가 없으면 작동하지 못합니다. 즉 세포호흡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ATP를 못 만들기 때문에 1차와 2차 능동성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1차 능동성은 이제 뭐냐면 2차 능동성은 뭐냐면 1차 능동성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Na 플러스 이온의 농도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딱 끊어서 보면 이것은 1차 능동성이고 이것은 2차 능동성이에요. 2차 능동성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1차 능동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동물세포의 경우에는요. Na 플러스 이온의 농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Na 플러스 이온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고 Na 플러스 포당의 공동성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죠. 자, Na 플러스는 항상 세포의 바깥쪽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안쪽의 농도가 낮다고 그랬습니다. Na 플러스 이온이 들어오는 힘을 이용을 해서 포당을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게 2차 능동성의 모습인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굴 이동시키겠다는 겁니까? 포도당을 이동시키겠다는 겁니다. 포도당을 한 방에 수송시키겠다.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한 방에 이동시키겠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이런 게 이제 뭐냐면 세포가 이렇게 딱 있는데 세포가 바깥쪽에 NAF 농도를 높게 해놨거든요. 그렇죠? 이걸 농도를 높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 NAF를 갖고 들어올 때 어떤 문제를 수용하면 좋지 않겠냐는 거죠. NAF에서 붙으니까 포도당을 갖고 들어오겠다라는 거예요. 포도당은 세포에게 필요한데 갖고 들어오겠다. 그때 NAF 농도기를 활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세포의 안쪽으로 NA+를 갖고 들어올 때 칼슘이온을 밖으로 빼겠다. 이것도 칼슘이온을 내보내겠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포 입장에서 본다면 칼슘은 필요 없는 것이다. 밖으로 빼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필요할 때 다시 갖고 들어올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2차 능동성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2차 능동성. 알겠죠? 2차 능동성. 2차 능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1차 능동성이 일어난 뒤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어떤 특정한 분자를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1차 능동성 만든 Na 플러스 농도 기울기를 활용해 보겠다라는 거죠. 세포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필요로 하는 물질이 되게 많아요. 밖으로 버려야 될 것도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다 1차 능동성으로 하나하나 지정하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차 능동성이라는 걸 먼저 일으켜놔요. 그래서 Na 플러스 이온이 일단 세포 밖에 무조건 많은데 얘를 이동을 할 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사용하자는 거죠. 즉 내가 만든 ATP라고 하는 분자를 여기저기 다 쓰기에는 너무 내가 숫자가 적어. 그래서 ATP라고 하는 거를 많이 쓸 수는 없으니까 오로지 Na 플러스 K 플러스 펌프에게만 다 보내서 이용을 다 해놔요. 그리고 Na 플러스 이온은 이제 세포 밖에 많으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다른 분자들을 이동시키겠다라는 방식이 2차 능동성인 거예요. 알겠죠? 자, 반면에 식물세포와 원핵세포. 자, 이건 이제 세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균. 세균이라고 하는 것들은 H 플러스의 농도 기울기를 이용하는 게 특징이에요. H 플러스 농도 기울기를 이용해. 그래서 식물세포라고 하는 것은 바깥쪽에 H 플러스의 농도 기울기가 높고 안쪽에 H 플러스의 농도 기울기가 낮은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H 플러스를 안으로 갖고 들어올 때 어떠한 분자를 안으로 갖고 들어온다든지 밖으로 내보내자는 거죠. 대표적인 게 설탕이에요. 설탕이라고 하는 것은 광합성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성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잎에서 설탕을 만들어 가지고 내놓게 되면 저 설탕 성분을 이제 받아들였을 때 뭐 뿌리라든지 또는 열매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생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수소이온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갖고 들어오겠다는 거죠. 즉 식물세포라든지 세균의 경우에는 1차 능동성을 하는 것은 Na 플러스 K 플러스 펌프가 아니라 양성자 펌프가 있어요. 그래서 ATP라고 하는 분자를 썼을 때 수소이온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항상 H 플러스가 바깥쪽에 많습니다. 그러면 ATP는 저기다 다 써주고 수소이온이 밖으로 나간 게 많으니까 그 수소이온을 갖고 들어올 때 설탕 같은 걸 갖고 들어오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이 이제 2차 능동성이죠. 그래서 세포 안에서 1차와 2차 능동성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2차 능동성은 1차 능동성이 일어난 다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2차 능동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물세포는 1차 능동성 누가 한다고요? Na 플러스 K 플러스 펌프. 다른 펌프들 많이 있지만 2차 능동성이 활용되는 것은 Na 플러스 의 기울기를 주로 활용한다는 게 특징. 자, 식물세포와 세균 같은 것은 누구를 이용한다고요? 수소이온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펌프가 역시도 많겠지만 H 플러스 펌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녀석이에요. ATP를 거기다 쓴다는 거죠. 그럼 수소이온의 기울기가 형성이 되죠. 바깥쪽에 수소이온 농도가 높죠. 그럼 수소이온을 갖고 들어오면서 특정한 분자를 수송시키는 것, 그것이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거대 분자의 수송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거대 분자의 수송입니다. 이건요, 거대 분자 수송. 거대 분자의 수송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작은 분자들이었기 때문에 막을 통한 단백질을, 막에 있는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 이동시킨다는 것이 다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거대 분자들, 뭐 큰 분자들은 이동하는 방식이 그게 안 되잖아요. 확산도 될 수가 없잖아요. 확산은 세포막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소두성이 크면서, 즉 분배 개수가 크면서 작은 분자에는 안 되잖아요. 그럼 거대 분자는 수송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은데 그 방식을 내포작용과 외포작용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이 거대 분자의 수송도 이것도 능동성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없으면 역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포호흡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ATP를 만들지 못한다면 그때는 수송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 거대 분자 수송할 때 세포 안으로 갖고 들어온다면 우리가 내포작용이라고 불러요. 세포 내 섭취작용, 세포 내 섭취작용이라고 부르는, 세포 내 섭취작용이라고 부르는 내포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거대 분자를 안으로 갖고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세포 안으로, 엔도시토시스, 세포 안으로 갖고 들어오겠다 이런 얘기죠. 자, 외포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의 배출작용, 세포의 배출작용이 있죠. 거대 분자 세포 외로 밖으로 내보내겠다. 자, 이것이 이제 외포작용입니다. 세포 밖으로 내보내겠다, 엑소시토시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자, 내포작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음식을 먹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음세포작용과 식세포작용입니다. 음세포작용과 식세포작용이에요. 자, 얘는 세포를 빨아들이는 작용이고요. 식세포작용은 세포 덩어리를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작용인데, 잠깐 여기서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보기 좀 편하라고 또 하나의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자, 음세포작용을 보게 되면 세포 바깥에 있는 용액을 갖고 들어오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 용액을 빨아들인다는 거죠. 이 물질들을 세포가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갖고 들어온 다음에 얘들을 분해하고 이제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식세포작용은 고체 덩어리입니다. 덩어리이기 때문에 위족이라고 하는 가짜 다리가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위족이라는 가짜 다리가 나와가지고 감쌉니다. 그리고 안고 들어오죠.
그럼 갖고 있는 걸 역시 또 분해해서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백혈구라든지 아메바예요. 그래서 아메바라든지 백혈구가 다른 세포를 이렇게 먹는 역할을 할 때 이런 식세포작용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식세포작용과 음세포작용은 고체 덩어리 음료수를 먹는 건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바깥에 있는 분자들 중에서 내가 이 보라색만 먹고 싶어요. 농도가 낮은데 이 보라색만 먹고 싶어요. 그러면 저 보라색과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를 놔두고 이 수용체에 붙은 애들을 빨아들인다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수용체 매개 내포정이라고 부릅니다. 수용체 매개 내포정이라고 불러요. 자, 앞에 이제 다시 그런가 보면요. 자, 음세포작용과 식세포작용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음세포작용은 용액을 세포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세포가 안쪽으로 함몰되어 들어가면서 빨아들입니다. 반면에 식세포작용은 고체 덩어리를 세포 내로 유입시키는 건데, 위족이라는 가짜다리죠. 가짜다리를 내가지고 이렇게 감싸서 먹는 거예요. 갖고 들어오게 되면 다 분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수용체 매개 내포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분자를 수용체를 통해서 세포 내로 유입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덫을 만들었다 지금 표현했죠. 덫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LDL이라는 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LDL. LDL 섭취할 때에는 이 수용체 매 내포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LDL은 여러분 기름 덩어리, 즉 지질과 함께 붙어 있는 단백질 덩어리를 말하거든요. 저밀도 질단백질, 밀도가 낮은 저밀도 질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지질과 단백질의 복합체인데 지질과 단백질이 합쳐져 있는 형태가 밀도가 낮으니까 저밀도예요. 고밀도도 있겠죠. HDL. 자, 그래서 이런 LDL을 세포가 섭취를 합니다. 왜? 세포도 지질은 필요하거든요. 콜레스테롤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섭취를 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를 섭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갖고 들어와서 자기가 활용하는 거죠. 콜레스테롤을 활용하는 거예요. 네. 자, 반면에 외포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밖으로 거대 분자를 방출하는 작용인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자, 우리 내분비 세포라면 호르몬의 분비, 내분비 세포라는 것이 있다면 내분비 세포라는 것이 있다면 호르몬의 분비,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가 내분비 세포예요. 혈액에다가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가 내분비 세포. 자, 또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거 있거든요. 신경 세포가 신경 전달 물질, 신경 세포라고 잘 아시죠? 신경 전달 물질,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외포작용이 가장 큰 대표적인 얘기들이에요. 이거 할 때도 역시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능동성이 한 종류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가시죠? 자, 모습 다 살펴보셨죠? 자, 외포작용과 내포작용 특징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수용체 외포 여기는 좀 더 자세하게 놨어요. 뭐 콜레스테롤 제거, 콜레스테롤 제거. 자, 콜레스테롤은요, LDL 콜레스테롤 얘기한다고 그랬죠? 왜 제거라고 했을까? 혈액으로부터 제거하니까. 혈액에서 제거해내는 거니까. 혈액에 LDL 많은 거 좋지 않아요. 동맥경화 걸려요. 동맥경화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LDL 콜레스테롤 제거하는 역할을 각 세포가 합니다. 자, 철도 역시 마찬가지. 철이 혈액을 떠돌아다니면 안 좋아요. 철이 산화가 잘 되기 때문에 저게 상당히 독성이 강한 거라고요. 철에 중독되면 안 좋잖아요. 자, 그래서 혈액에 있는 역시 이 철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들은 이 LDL을 받아들일 수 있는 LDL 수용체가 이제 있어요. LDL 수용체가 있습니다. 세포막에요. 그래서 LDL 수용체에 이 LDL이 결합을 하게 되면 어댑틴한 단백질에 붙으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찬물되어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LDL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쪽으로요. LDL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LDL 수용체를 통해 가지고요. 갖고 들어오는 거죠. 뭐 디나민이라고 하는 애가 이게 끊으면서 이게 떨어지니까 안으로 갖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가볼까요? 자, 이거 여기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이 그림 보게 되면요. 이게 LDL 수용체죠. 어댑틴이 있고 그다음 클라스린 보라색으로 좀 표현된 건데 클라스린으로 되어 있는 요 막이 외피 막이 만들어졌죠. 외피 단백질은 클라스린 단백질입니다. 얘를 감싸고 들어오는 모습 보이는 거예요. LDL을 섭취하고 있는 모습이죠. LDL 콜레스테롤 섭취해서 이 세포가 쓰려고 하는 거죠. 콜레스테롤 가지고 스테로이드 호르몬 만들 수도 있고 콜레스테롤 가지고 지질막 구성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하려고 지금 갖고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철의 경우에는 철 분자가 혈액을 떠돌아다닐 때 이 페리틴이라는 단백질에 붙어가지고 떠돌아다니거든요. 페리틴, 이거 저 안 써지네요.
페리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에 붙어가지고 이 철이 이제 혈액을 떠돌아다니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철이 필요한 것은 어디예요? 골수, 적혈구를 만들 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적혈구를 만드는 세포가 페리틴에 대한 수용체를 막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페리틴을 섭취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페리틴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으로부터 LDL 많으면 동맥경 걸리고 철 많으면 산화시키면서 우리 몸이 망가지니까 빨리빨리 제거를 하는 거죠. 필요로 하긴 하는데 많이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혈액을 빨리빨리 제거하기 위해서 이 수용체 맥의 내포작용이라는 걸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용체 맥의 내포 왜 한다고요? 혈액에 있는 분자들 중에 세포들이 필요로 한 것들을 빠르게 흡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혈액 안에 많기를 원치 않아요. LDL이 많으면 동맥경화가 걸리게 돼 있고 철이 많으면 산화가 일어나면서 세포가 망가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LDL 수용체를 통해서 받아들이거나 또는 페리틴 수용체를 통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전체 내용에 대한 걸 다 봤어요. 그죠? 이건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이니까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지? LDL을 갖다가 받아들였다. 이거 LDL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 LDL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LDL에 대한 수용체가 되겠죠. 리셉터. 클라스 3라는 피막 단백질이 붙고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안에 들어온 이 LDL은 분해를 해야 돼요. 내가 써야 되니까 콜레스테롤을 분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분해되는 기작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음 세포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자세하게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단원에 대한 얘기를 오늘 쭉 해보았는데요. 비단원에 대한 특징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올리셔야 되거든요. 비단원에 대한 매핑을 여러분 떠올리셔야 돼요. 세포막에 대한 얘기와 수송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세포막에 대해서는 구조에 대한 얘기와 유동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구조에 대한 얘기와 유동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자, 그다음 수송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요, 우리가 수동송과 능동송으로 나눴습니다. 자, 그때 수동송은 다시 확산과 촉진합산과 삼투란 현상으로 나눴죠. 그렇죠? 확산, 지용성 물질들, 분배해서 큰 것들 이동 방식이었습니다. 촉진합산, 이온들, 작은 문자들인데 수진성 물질들이 막간통나비를 통해서 이동하는 케이스들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삼투, 물의 자유로운 이동 현상인데 물의 자유물 문제 확산상 같다 이런 현상이었습니다. 저장액, 등액, 고장액 특징을 알아놓으셔야 되고, 자, 그다음 능동성은 1차 능동성과 2차 능동성을 얘기했었습니다. 1차 능동성과 2차 능동성, ATP를 먼저 쓴다 1차 능동성, 동물세포의 경우에 작동하는 케이스, NA 플러스 K 펌프, 식물세포와 세균의 경우에 작동하는 케이스, 수소이온에 대한 펌프. 자, 그 다음 이제 거대 분자유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했었죠. 거대 분자유성, 내포작용과 외포작용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내포작용과 외포작용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내포작용은 다시 음세포작용과 식세포작용과 수용체 맥의 세포작용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수용체 맥의 내포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 안에 있는 분자들 중에서 빠르게 제거를 해야 되는데 세포들이 필요한 분자들 제거할 때 그때 쓰는 방식이었어요. LDL 섭취하고 페리틴에 붙어있는 철의 섭취를 할 때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외포작용이라는 게 있었죠. 외포작용은 거대 분자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데 대표적인 것이 신경세포가 신경 전달물질을 분비하는 케이스, 내분비세포가 혈액에 호르몬 분비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하시면서 그 자세한 내용들이 뭐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잘 정리해 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비단원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단어는 이제 C단원이니까 C단원 내용들 또 잘 배워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